네, 이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테마 12번째 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기행태주의와 신행정학, 현상학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실게요. 후기행태주의다 라고 하면 이게 이제 아무래도 행태주의가 너무 유행했어.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론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장점만 있는 이론은 없어요. 세상에 그런 게 없어. 그냥 조금 다른 얘기지만 내가 이거 한 20살 때부터 계속 제가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관심이 가니까 이 민주주의가 옳은가 진짜? 이 생각 많이 들지 않아요? 민주주의의 결과가 항상 좋은 방향으로만 가지도 않거든요. 그럼 이게 과연 진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제도인 게 맞나? 이런 고민들을 막 해보는데 뭐 지금까지 만들어진 제도 중에서는 이게 그래도 나 같은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도 한 표 행사하고 말이에요. 그죠? 내 의견도 반영할 수 있고 내가 뭐라고 막 떠들어도 사람들이 듣는 척이라도 해주고 이럴 수 있는 제도잖아요, 이게.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정치 시스템 중에서는 여태껏 있었던 것 중에서는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민주주의가 항상 옳거나 단점은 하나도 없거나 그러진 않아. 그렇지 않나요? 비판하려고 작정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하루 왼종일도 할 수 있어, 사실은. 그런 정도로 이게 우리가 그렇게까지 믿어 의심치 않는 민주주의조차 사실은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 세상 이치가 다 그래요. 우리가 또 얼마 전에도 유명한 연예인 한 명을 잃었는데 뭐 그 사람의 사생활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그 내가 간섭할 수 있는 영역일까에 대한 고민과 그 다음에 뭐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인된 것도 아니거니와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이 무결점인 사람이 있나? 여러분들 나이엔 그럴 수도 있어. 아직 어려서. 근데 좀 더 살다 보면 사람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런 게 쌓이는 게 역사잖아요. 개인의 역사도 똑같아요. 오래 살잖아요? 그러면 잘한 일도 더 쌓이겠지만 못한 일도 쌓여. 그러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보면 누가 누구한테 그렇게 손가락질해서 사람을 저렇게 극단적으로 모를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하게 되죠. 다 똑같은 이치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철학적인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돌아와서 봐도 이 이론이라는 게 뭐 하나가 딱 부러지게 완벽하다 그런 게 있다면 더 이상은 학문 연구가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가 않아. 모든 이제 이론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항상 어떤 장점을 쫓다 보면 뒤에 허점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축구에 비교해 보면 그 축구에서 막 어떤 감독은 공격 위주의 전술을 짭니다. 그래서 막 공격을 하면 신나, 되게 재밌고 우리도 골도 많이 넣고, 그런데 뒷공간이 열리면서 골을 많이 먹어 또 그렇게 되거든요. 똑같은 이치 같아요. 세상 이치가 모든 게 다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시험 문제 또 이제 출제되는 경향이 뭐냐면 어떤 이론이 있을 때 그 이론에 대한 장점을 묻기도 하지만 단점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어떤 이론이든 단점이 있어. 그리고 비판받은 이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어떤 이론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 비판의 근거는 그 다음 이론을 통해서 찾으시면 돼. 항상.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론의 장점, 이 이론이 갖고 있는 돋보이는 지점은 이 앞의 이론을 욕하면서 생겨.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찾아내셔야 돼. 비교 대상을 머릿속에 떠올려가면서 답을 구하셔야 돼요. 답을 구하실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답을 구할 때 말입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는요,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맥이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가끔. 뜬금없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문제 풀 때.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 기준을 딱 세우려면 앞뒤 이론들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비교 대상을 내 머릿속에 그려내셔야 돼. 그러니까 문제에선 불친절하게 뭐랑 비교했을 때 이런 말을 안 해줘. 그래 갑자기 뭔가 뜬금없이 한마디를 탁 던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게 애매하게 느껴져. 그러면 항상 앞뒤 이론을 갖다가 붙여라.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비교 대상을 찾으셔야 돼.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월남전패배, 흑인폭동, 소수민족 문제 등 미국 사회 혼란을 해결하지 못하는 학문의 무력함에 대한 반성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딱 시점이 요 밑에 뭐 연도도 나와 있지만 1960년대 미국 사회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도 사회 변화를 다 커버해 줄 수 있을 만한 완벽하게 보편적인 이론은 없어,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행정행태주의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쭉 끌었잖아요. 45년도에 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학자가 행정행태론이라는 논문을 딱 발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무려 10년이 넘게 이 학계를 장악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장악을 했는데,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 또다시 벌어진 이러한 사회 문제를 다 커버해 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행정행태론은요, 돋보이는 지점은 그 이전까지는 사회과학이라는 부분이 제대로 성립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 분야의 연구자들은 되게 직감적인 연구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질적 연구 방법,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 질적 연구 방법. 그래갖고 해석적 연구라는 별칭이 또 따라 붙기도 하죠. 해석적 연구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어떤 현상을 보고 머릿속으로 한번 우리가 갖고 있는 보편적 상식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에 비춰서 판단을 내려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의미가 없는 바는 아니지만 이것만으로는 입증이 제대로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허버트 사이먼 유의 이 학자들은요, 입증해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야, 자연과학 보니까 뭘 실험도 해보고 숫자도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완벽하게 입증이 내던데, 근데 이 사회 분야의 연구자들은 왜 그걸 못하냐? 그걸 사회 현상에도 한번 대입해보자. 이게 행정행태론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그 당시에는 획기적이었겠어요, 사람들이. 대박 이렇게 됐겠죠. 야, 이거 숫자로 입증이 가능하네? 이렇게 됐고, 연구자들이 신났을 거예요. 기존에 이루어졌던 연구들을 다 이제 숫자로 대입해보고 실험해보고 막 이러는 거지. 바빠졌어. 할 일도 많고. 그래갖고 그게 굉장히 이제 독보적인 위치에 딱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헛헛해지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연구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만 다 매달려 있으니까, 과학성이죠 그게. 그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 문제 해결하는데 학문이 별다른 기여를 하는 게 없어. 이게 보니까 그냥 연구자들 만족일 수도 있겠는 거야. 연구자들끼리 자기들끼리 대박이야 막 이러고 좋아하는데, 실제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건데, 그랬을 때 답이 없는 거라. 그래갖고요, 그거에 대한 비판으로 이제 이 다른 학문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이제 시대적 환경까지 딱 이렇게 맞물려 떨어졌던 거죠. 행정학자들이 해결해야 될 현실의 문제, 뭐 스스로 해결을 못하더라도 해결의 솔루션을 제공해 줘야 될 이 사안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던 거예요, 미국 사회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뭐가 나왔냐, 이게 후기행태주의의 경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신행정학 같은 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행정학이 후기행태주의의 한 분파입니다. 행정학 쪽의 후기행태주의가 신행정학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후기행태주의라고 했을 때 나오는 대표적인 학자가 이스턴 같은 학자잖아요. 데이비드 이스턴. 이 양반은 근데,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학의, 현대 정치학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사실 정치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정치학도 이놈의 행태주의 때문에 고통을 좀 받은 거예요. 한편으로는 되게 연구가 풍성해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학자들이 관심이 없네? 이런 이제 골머리를 앓기 시작했던 거죠. 그랬던 것을 행정학 쪽에서는 바로 이제 이 왈도라고 하는 학자가 이걸 이제 끌고 들어와서 신행정론을 만들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앞에 있었던 요거잖아요. 요거 미노브룩 회의라고 하는 거. 이게 시라큐스 대학이라고 좀 들어보셨나? 여기도 유명한 대학인데 행정학으로는 굉장하죠. 왜냐하면 이 왈도 때문에 신행정학을 창시한 곳 아닙니까? 시라큐스 대학이. 시라큐스 대학에 미노브룩에서 모여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야, 미국 사회 문제를 다 한번 파헤쳐보자. 그리고 그 대안을 한번 모색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왈도가요, 자기가 따낸 연구비를 가지고 자기 제자들 다 긁어 모아서 이거 시킨 거야. 그래갖고 이거를 뭐 그 학자들이 여럿이 모여서 집중적으로 일하면 한두 달이면 책 하나 뚝딱 안 나올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행정학이 창시된 겁니다, 이때. 응? 근데 이 사람들은
가슴이 굉장히 뜨거운 거잖아요. 지금 미국 사회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든 한번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한 거잖아요. 대신에 뭘 포기했어요? 기존의 과학성 같은 것들을 좀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걸 다 숫자로 입증하려면 결과값을 놓고 해야 돼. 근데 지금은요,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만들어 보자 했기 때문에 결과값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우리가 이런 방향을 제시해 보자는 거잖아요. 결과가 아직 안 나왔잖아. 그러다 보니까 과학성을 좀 내려놓고 기술성 쪽으로 갔다, 이렇게 받으실 수 있어요. 고객 중심 행정, 이거 됩니까? 고객 중심 행정? 돼요, 안 돼요? 되죠. 고객이라는 말, 시민을 고객이라고 인식했던 대표적인 학문이 두 개가 있는데요. 그게 하나가 바로 이제 요 신행정론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NPM이에요. 신공공관리론. 뒤이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NPM 있잖아요. 신공공관리론. 거기도 고객이라는 말을 즐겨 쓰죠. 시민을 고객이라고 인식해요. 그러다 나중에 NPM을 욕했던 MPS에서, MPS 기억나요? 신공공 서비스론. NPM, New Public Management, MPS, New Public Service. 그래갖고요, 떠올라요? 계속 이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막 떠올려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MPS가 뭐라 그랬냐면, 이 데나르트라는 학자였죠. 부부학자예요, 부부학자. 근데 데나르트가 뭘 얘기했냐면은, 아니 이거 말이야, 왜 자꾸 시민을 고객이라고 해? 이게 무슨 뭐 하나의 물건 파는 거야? 그건 아니지 않나? 그냥 시민은 시민으로서 인정을 하고 그들 스스로의 인간적 가치를 좀 존중하고, 그 다음에 시민 정신, 시민 의식, 이런 것의 가치를 좀 찾아내 봐야지. 왜 자꾸 고객이래? 무슨 상품파니? 이렇게 이제 비판했다고. 그런데 그 고객이라는 관점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은 NPM보다 앞서서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다? 예, 바로 신행정론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됩니다. 근데 재미난 건 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볼 게 있잖아요. 재미난 게, 근데 그 점은 비슷한데 신행정학하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NPM이 유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하실 때 공부해 봤던 바에 따르면 이게 유사해요? 유사해요? 안 유사해요? 안 유사해. 아니, 반대 방향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신행정학은요, 노젓기 정부야. 노젓기 정부. 정부가 다 해결해야 돼. 이 사회 문제 다 해결해야 돼. 행정인들이 나서서. 그런데 NPM은 뭐예요? 그러지 마, 이러는 거잖아요. 행정인이 니들이 어떻게 다 노를 저어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겠니? 그러다 보면 정부 실패 같은 게 많이 벌어지니까 그러지 말고 뭐 하라 해요? 그러지 말고, 노젓기 하지 말고 방향만 잡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방향 잡기 정부, 다른 말로는 촉진적 정부, 그렇게 말을 하면서 노젓기 정부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기업가를 닮아봐, 이렇게 얘기한다고, NPM에서. 뭔 말인지 알았습니까? 예. 그게 이제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표정을 봐가면서 제 말이 길어지거나 짧아지거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표정을 적극적으로 지어주셔야 돼. 말하긴 싫잖아. 말도 열심히 해도 돼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부끄럽나 봐, 말을 잘 못한다 하면 표정으로라도 리액션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요, 다시 한번요, 신행정론이 있고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서 요거를 비판했던 이론으로 뭐가 나왔냐면 신공공서비스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오게 됐는데, 얘네의 공통점이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의 공통점, 얘네도 사실은 이렇게 대비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대비되는 게 훨씬 더 많지만, 그러나 시민을 이꼬르 뭐로 봤다? 고객이라고 인식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둘이 유사하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은 신공공 서비스론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시민이 고객이냐, 그래서 이게 요거를 부정하면서 시민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세요. 이건 하나의 이제 인간의 가치에 이제 집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시민의식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런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나눠서 좀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 중심 행정이라고 나왔을 때 이거 틀린 말이 아니에요. 신행정론에서도 고객 중심 행정이다 이런 말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민의 참여, 이거 됩니까? 신행정론에서는요, 민주성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민주성, 대응성 이런 거거든요. 물론 더 근본적인 이데올로기로는 더 근본적인 행정가치로는 제일 으뜸으로 떠올려야 되는 게 어떤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그 전에 행정행태론이 가치 중립성을 표방했죠. 그래서 행정인들은 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움직이겠지만 행정학은, 행정인들을 바라보고 연구하는 행정학은 가치 지향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봤지. 그래서 행정학자들 입장에서는요, 어떤 특정 가치를 내세우지 말고 있는 그대로 행정인의 모습을 관찰해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가치 중립성이었잖아. 근데 신행정론을 연구했던 학자들은요, 자기들 스스로가 그냥 가치를 지향해버려요. 자기네는 행정인은 아니잖아. 행정학자지. 근데 가치 지향성을 가져버린다고. 그 가치 지향성이 뭐였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1빠따가 형평성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형평성을 전면에 내세웠잖아요. 왜? 아까 봤잖아. 재심은. 미국 사회가 너무 불평등해진 거예요. 인종차별 문제도 심각하고요. 청년들은요, 생명부지 살다 이 나라 어디 있는지 잘 몰랐었는데 베트남에 막 끌려가서 전쟁터에 가가지고 목숨 잃고 막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보면 다 사회적으로 좀 소외받는 사람들하고 연결된 문제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형평성을 막 강조하면서 학자들 스스로가 형평성을 내걸었다고. 그러면서 행정인들에게 밀어 넣는 거죠. 형평성을 추구하는 게 행정인의 과제야! 이러고 막 밀어 넣는 거야. 학자들이 옆에서 푸시하는 거지.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제일 우선의 가치예요. 근데 그 속에서 또 하나 같이 따라붙는 게 뭐냐면 이거를 실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미국 사회 구성원 모두가 뭘 원하는지를 좀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걸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나온 결론이 형평성이야. 그러니까 그 전에는 민주성, 대응성 이런 가치도 같이 묻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시험에서 신행정학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형평성이요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결론이니까요. 그러나 그 방법론적인 것으로서는 뭐냐면은 민주성과 대응성. 그러다 보니까 그 민주성의 가장 큰 가치는 참여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제 수업 시간에 뭘 해주기를 원하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신이야? 아니면 내가 무당이야?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말해줘야 알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말해준다는 게 뭐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참여예요. 달리 말하면 그게 참여인 거예요. 시민들도요, 고객의 입장에서 나 이거 필요해 라고 공급자한테 자꾸 요구하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 참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 아셨나요? 예. 그렇고 그 다음에요, 가치 문제를 중시했다. 근데 이 가치 문제가 결국에 뭐였다? 여기는 이제 민주성, 대응성 이런 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가치 문제다 그랬을 때는 형평성을 떠올려 보셔야 되는 거죠. 형평성을 떠올려 보셔야 돼. 됐을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중시했다. 그리고 2번, 행정학의 실천적 성격과 적실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 지향적 행정학을 요구하였다. 또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번에 보니까요, 실천적 성격, 적실성의 회복 이런 얘기 나왔어요. 이 실천이라는 말과 적실성이라는 말은 어디서 쓰기 시작했냐면 이게 바로 후기 행태주의에서 쓰기 시작한 말이에요. 그 전에 행정행태론이 너무 실천 같은 거를 등한시하고 그 다음에 적실성, 지금 이 시점에 뭐가 필요하지? 뭐 이런 걸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실천과 적실성을 강조하고 이제 등장했던 게 바로 후기행태주의고, 이 후기행태주의가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후기행태주의가 요게 이제 신행정론,
이어진 거니까요. 신행정론에서 똑같이 후계행태주의에서 내세웠던 저런 가치들, 저런 방향성들을 그대로 수용했다,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도 맞아요. 1번도 맞고 2번도 맞고 이렇게 됐고, 행정의 능률성을 강조했으며 논리실증주의 및 행태주의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그랬는데, 뭐 완전 틀렸네요, 그죠? 능률성이다 라고 하면 이건 어디에서 주로 보셨어요? 행정의 능률성이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NPM 쪽에 가깝습니다. 그리고요, 논리실증주의 및 행태주의의 주장 그랬는데, 논리실증주의가 결국엔 행태주의였던 거죠. 막 다 짬뽕이 났어 지금. 그래서 틀렸구나, 3번은 틀렸구나, 이렇게 봐두셔야 되고요. 4번,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서 사회적 형평을 실현해야 한다는 행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또 우리가 이제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젓기 정부, 모든 것들을 정부가 나서가지고 다 해결해야 된다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완전 슈퍼맨이야 정부가. 행정 관료들이요, 모든 사회 문제 다 내가 해결할게 라고 나서야 한다, 이렇게 옆에서 막 밀어붙였던 게 요 신행정론의 학자들이었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갖고 답을 3번으로 잘 찾아봤으니 이제 나머지 문제들 좀 쉽게 주워 먹을 수 있겠다. 설명 다 했는데 이제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6번으로 이제 지나가 보도록 하죠. 56번입니다. 자, 이렇게 답 3번 확인했고 넘어갈게요. 자, 행정학에서 가치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게 바로 신행정학 때문이에요. 이때 형평성이라는 걸 전면에 내걸면서 가치가 중요해 라고 하는 걸 굳이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57번, 신행정학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논리실증주의를 지지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경계하셔야 될 게 있어요. 논리실증주의를요 완전 부정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돼. 그건 다른 얘기잖아요. 논리실증주의를 무조건 부정하는 것의 태도와 논리실증주의를 지지하진 않아 하는 입장하고는 다른 거라고. 이건 안 돼,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악이야 라고 규정하는 것과, 이거 필요하지만 나는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논리실증주의에 대한 지지라고 했는데, 저게요, 논리실증주의에 대한 지지까지는 아니었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논리실증주의를 부정했다, 부인했다 이렇게 나오면 고민하셔야 돼요. 그건 이 출제자가 왜 이런 말을 했지를 잘 보셔야 돼요. 왜냐, 이 왈도가 기술성을 막 전면에 내세웠지만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과학성을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과학성이 불필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렇게 말하면 학자가 아니지. 그게 말이 되나? 행정행태주의 같은 걸 통해서 논리실증주의적으로 연구하는 기술이 발전했는데, 그잖아요. 행정학 연구의 하나의 스킬이 늘었는데, 이걸 갖다가 어떤 학자가 나타나가지고 야, 그것 따위가 뭐가 중요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럴 수는 없는 거지. 과학적 연구 방법이 하나가 더 생긴 건데.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거기에만 집착하지 마라. 너무 그것만이 다 절대 선인 것처럼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봐두셔야 되는 거예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행정학이 이런 게 짜증나고 어려운 거예요. 그 뉘앙스 같은 것들 잘 읽어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과목이요. 가면 갈수록 저한테 의지 많이 하셔야 될 텐데, 저를 피하시면 안 되고 그러셔야 돼. 하다 보면 질문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행정학은. 자, 이런 부분들 자 구분해 내시고, 사회적 형평성의 추구는 맞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 지지는 틀렸고, 그 다음에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한다, 요거는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현실 적합성에 대한 추구가 나왔습니다. 현실 적합성. 요건 어때요? 현실 적합성. 아니, 이게 실천과 적실성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적합성이다 라고 하면 맞는 얘기가 당연히 돼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봤던 뭐 떠올리시면 된다고요? 적실성 같은 거 있었잖아요. 자, 그리고 참여의 강조라고 했는데 참여도 있었어. 참여와 적실성의 강조. 야, 이거 또 주워 먹는 문제네요. 그죠? 2015년도 지방직 7급 문제입니다. 7급 시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려운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죠? 9급 대비 7급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 시험 문제들을 다 보실 텐데, 어떤 시험을 준비하든
다 좀 섞어서 공부를 다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제 뭐 좀 주제가 7급 시험이 좀 더 확장된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급 문제도 7급 보시는 분들도 다 같이 좀 염두해서 한 번씩 봐두시는 게 좋고, 9급 시험을 당장 준비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좀 고난도 문제를 위해서는 7급 시험 문제들도 좀 들여다보는 게 좋은데, 다만 이제 우선순위는 각각 내가 봐야 될 시험의 기출문제, 그걸 먼저 보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주 쉬운 문제도 이렇게 이제 출제가 7급 시험에서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요, 자 그래서 4번이 답이었고요. 넘어갑니다. 자 이번엔 58번 문제입니다. 신행정학의 핵심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좀 비슷한 얘기네요. 자 그런데 여기 효율성의 강조 아니잖아요. 효율성이 아니고 뭐를 강조하는 거였어요? 형평성을 강조하는 거죠. 형평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증주의의 연구 지향도 아니죠. 실증주의 아니죠, 그죠? 논리실증주의의 연구 지향이 아니고 이제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쪽으로 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쓰자면 과학성보다는 어떤 거였어요? 과학성보다는 이제 기술성 쪽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고요. 적실성 있는 행정학의 연구, 이건 맞는 거였죠? 적실성. 자 그리고 고객 중심 행정, 이것도 맞는 거죠. 시민을 고객으로 인식했다, 여기 안 좋습니다. 시민을 고객으로 인식했다. 자 그리고 기업식 정부 운영은 또 아니잖아요. 기업식 정부 운영은 요거는 어디서 강조했냐? NPM이죠. NPM. 그래서 요 효율성도 NPM 아니었습니까? NPM에 해당되는 게 지금 이렇게 나왔네요. 기업식 정부 운영, 기업가적 정부, 요것도 신행정학원 관련이 없어서요. 디귿, 리을 이렇게 찾아내셔야 되고, 그러면 답이 3번이 되네요. 이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9번으로 가보죠. 59번. 자, 요 문제는요, 신행정학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어요. 정치행정 이론론보다는 정치행정 이원론에 가까운 입장이다 라고 했네. 자 우리요 이 신행정학이다 라고 하면 정치행정의 문제를 어떻게 봤죠? 정치와 행정에 대해서 새 일원론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새 일원론, 신일원론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 입장입니다. 요 입장. 그러다 보니까 정치행정 이론론의 민주성, 대응성 이런 거랑 되게 닮아 있어요. 닮아 있다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면 공사행정은 어떻게 돼요? 공사행정에 대해서는 새 이원론의 입장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정치행정의 일원론, 이원론 여부와 공사행정의 일원론, 이원론의 여부는 서로 되게 대칭적이에요. 대칭적. 여기가 일원론이면 여긴 이원론.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가는데 정치행정 일원론보다 정치행정 이원론에 가깝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틀렸구나 이렇게 봐주셔야 되겠고요. 행정학 연구에 있어서 적실성을 강조한다. 이게 맞는 얘기였고, 고객지향성도 많고, 부분권화와 참여 이런 부분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라고 하는 걸 우리 이제 그 가치를 한번 좀 떠올려 볼게요. 우리가 이제 민주성이라는 가치가 있어요. 민주성이라는 가치가 있는데, 민주주의의 핵심은 참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민주주의 핵심은 참여.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민주성의 가치는 대내적 민주성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대외적 민주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민주성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대내적 민주성이다 그러면은 있잖아요. 분권화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분권화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 조직의 하위 계층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위 조직이라 칠까요? 하위 조직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거예요. 이게 권위적이다 이렇게 가버리면은 위에서 무조건 결정해서 아래로 내려 꽂을 거 아닙니까? 관료제가 보통 그래. 근데 관료제가 원래 관료제가 좀 독선적인 면이 내재될 수 있는 거죠. 관료제라고 하는 게 상명하복이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상의하달이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위에서의 의견을 밑으로 내려 꽂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관료제거든.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조직의 민주성 같은 것들을 회복해야 된다고 주장한 이론들은 분권화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이게 집권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관료제이기 때문에 그걸 또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대외적 민주성은요, 시민의 참여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민이 관료제 바깥에 있지만 관료제 조직에다가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끔,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해 낼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대외적 민주성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정치행, 몇 번 하다 그래서 4번이지. 분권화. 맞는 얘기죠? 분권화와 참여. 이게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권화와 참여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예, 서로 같은 맥락의 얘기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답은 1번이 돼야 되는데 맞나요? 네, 1번이 답이 맞았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59번까지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60번도 이제 신행정학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니까 기출문제에 지금 있잖아요. 이 신행정학 문제가 굉장히 많이 수록돼 있네요. 그죠?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 출제하시는 분들도 신행정학에 관심이 꽤 깊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행정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이걸 드높였던 학문 분야여서 그런지 행정학자들의 관심도 많은 모양이에요.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또 보자고요. 60번에도 나와 있습니다. 신행정학은 미국의 사회문제 해결을 촉구한 반면 발전행정은 제3세계의 근대화 지원에 주력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신행정학이 미국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다. 이거 분명히 이제 우리가 앞에서 다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발전행정은 제3세계 근대화 지원에 주력했다. 오, 이 차이가 있네요. 그죠? 그죠? 아,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문제를 통해, 문제 나와 있는 선지를 통해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는 생각 안 했다가 맞네. 이거랑 비교해보니까 서로 대상했던 게 다르네.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신행정학은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미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 문제 해결에 행정학이 기여해야 돼. 이렇게 등장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 발전행정론을 놓고 보면 발전행정론은 이제 신흥 도상국가, 개발 도상국가들 있잖아요. 얘네들의 문제에 집중했단 말이에요. 거기는요, 비교행정론을 막 연구하다가 그러다가 눈에 띈 게 우리나라 같은 개도국들이었어요. 발전도상국들. 이 나라들을 탁 들여다봤더니 이 나라들이 어때요? 모습이? 야, 이게 특이해. 미국에선 볼 수 없는 모습이거든요. 이게요, 정부가 주도해가지고요, 경제개발 계획을 쫙 짜. 그렇게 하고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 재원, 인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 이걸 끌어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부가 목표한 바를요, 어떻게든 만들어내. 근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정치 시스템이 어때요? 되게 권위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랑 정부를 놓고 보면, 행정부를 놓고 보면 어디가 더 우위를 가지고 있어요? 행정부가 우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미국 사회 모습하고 거의 다 정반대예요. 그렇지 않나요? 미국은요, 연방정부의 힘이 처음부터 세게 형성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 그러니까 연방정부 중심으로 갑시다! 라고 얘기했던 해밀턴 같은 이 사람들이 힘을 못 얻고 제퍼슨, 메디슨, 잭슨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서도 줄곧 유지했던 게 주를 강조하는 거예요. 주. 연방정부보다는 주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막 자유주의, 다원주의, 민주주의 막 이런 거를 강조했으니까 미국은 이렇게 중앙 집권화돼서 움직이지를 못했었어요. 오히려 초반에는. 지금은 워낙 모든 문제들이 글로벌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보면 미국 연방정부의 힘이 훨씬 더 세졌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처음에 출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완전 반대지. 연방정부가 힘도 못 쓰고 있었는데 저 나라들은 보면 와, 정부가 막 주도권을 가지고 막 끌고 나가. 그리고 미국은요, 미국이라는 국가의 출발 자체가 어때요? 미국이라는 국가가 독립혁명을 통해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먼저 달성해 놓고 시작했어. 그런데 저 개발도상국들을 놓고 보니까 한국 같은 나라도 뭐 미 군정으로부터 이제 독립된 다음에 국가의 틀을 갖춰 나갔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틀을 모방한 건 맞죠. 우리나라도. 하지만은 처음에 등장했던 이승만서부터 뭐 적어도 이제 민주주의에 있어서만큼은
그거 좀 엇나간 건 사실이잖아요. 그랬잖아요. 자꾸 헌법도 자기 입맛에 맞게 바꿔가면서 자꾸 연임하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저는 헌법 공부할 때 제일 부끄러운 대목이 뭐 헌법 중에 좀 부정적인 헌법 몇 개 있지만 그 중에서 사사오입 개헌이 제일 부끄러운 것 같아요. 특정인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는 헌법이라 이게 말이 되나? 원래 입헌주의의 가치에서는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헌법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그 당시 헌법에는 이승만만을 위한 헌법 조항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초대 대통령만 연임 제한 빼줄게 이렇게 하는 조항을 어떻게 넣냐고. 부끄럽게. 그러잖아요. 지금 봐도 너무 부끄러워. 부끄러움이 왜 나의 몫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공부하다 보면 되게 부끄럽지 않아요? 거기다가 절차는 어땠어? 사사오입이라고 하는 초유의 말도 안 되는 우격다짐으로 그거를 관철해낸 거 아닙니까? 원래는 부결된 건데, 예?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유신헌법은 또 어떻습니까? 유신헌법은요, 부끄럽다기보단 무섭지. 그걸 보면, 야, 권력을 저렇게 강화할 수 있구나. 예? 유신헌법은 공포를 줘요. 공포를 주고 저기다 덤비는 것은 내 목숨을 다 걸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확 오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시기를 우리나라가 거쳤지. 그리고 그 박정희 정부 때 그때 경제성장을 근데 이뤄내요. 응? 박정희 정부가 좀 놀라운 것,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도 평가가 막 이렇게 막 섞여서 가는 이유는 원래 그런 권위주의 정부들이 다 지들이 나서서 사회 혼란을 막고 빨갱이를 배척하고 자유를 가져오고 뭐 그 다음에 저기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질서를 다잡고 그리고 경제 개발을 해서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습니다. 이 얘기는요 다 해. 전 세계 모든 독재자가 다 그 소리를 합니다. 1도 예외가 없어. 다 좋은 얘기들이잖아. 그 얘기를 다 해. 그러고 그걸 실천하는 독재자는 없죠. 근데 박정희라는 인물은 박정희도 대부분은 실천 안 했지만 한 게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경제 성장을 일궈내겠다는 약속은 지켜. 물론 그 사이에 무슨 뭐 빈부격차 벌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있지만 어쨌건 경제 성장을 해서 그 가난한 먹을 것도 없이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다라고 했던 우리나라가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가게끔 만들어내. 이거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뭐 폄훼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다 덮어주기도 좀 어렵겠지만 어쨌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평가가 내 마음에서 어떤 게 더 꽂혔다에 따라서 이게 평가가 되게 엇갈리는 거고 지금도 되게 뜨거운 감자가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반신반인이다 이렇게까지 막 주장하잖아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천하의 이제 독재자로 해가지고요 마음의 이 응어리를 풀지 못해. 그렇게 아주 논쟁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어찌됐거나 독재자가 그걸 성공했다는 게 굉장히 이게 독특한 지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도 되게 권위적인 거 알죠?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는 나라는 아니야. 아니 그래가지고 이 싱가포르의 총리가 수상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박정희다. 이러고 우리나라 벤치마킹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얘기까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유엔에서요 그 로즈 선생한테 우리가 어떤 제3세계 국가들을 지원해주면 좋겠습니까? 기준을 만들어주세요. 그랬단 말이야. 로즈 선생한테. 그랬더니 로즈 선생이 이런 체제를 갖추겠다라고 하는 지향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나라는 키워줘도 될 것 같아 라고 제시해줬는데 그게 우리가 뉴 거버넌스에서 로즈의 굿 거버넌스라는 개념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어떤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 발전을 도모하되 민주주의의 토대를 둬라 이렇게는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거를 참고하여 유엔이 실제 지원해 줄 때 한국식 개발 모델 같은 것들을 많이 권장합니다. 물론 독재도 닮아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한국식의 개발 모델 같은 거 정부가 주도해서 계획을 쫙 세우고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을 성장시키기 위해 갖고 의무교육제도 같은 거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특히 그거를 갖다가 초등학교에서부터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오전반, 오후반 같은 거를 나눠서라도 시설이 부족하면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어찌됐거나 문맹 단계에서 다 이걸 극복해내고
적어도 말귀를 알아듣게 만들어 놓고 말이야. 일을 시켰을 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노동자들 양산에서 처음에는 저임금 노동에 매달리더라도 후진국이 대번 고부가가치 산업에 뛰어들 수는 없잖아요. 그런 여력이 안 되는데 돈도 없고 실력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임금 노동을 하더라도 일단은 그쪽으로부터라도 어떻게 보면 캐시카우를 만들어야 돼. 돈을 좀 벌어내야 돼.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신산업 같은 거에도 도전해야 돼, 자꾸. 이런 모델을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모델이야. 봤더니. 그죠?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발전행정론은 이런 독특한, 미국하고는 완전 다른 이런 길을 걷고 있는, 그러면서 굉장히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일궈내는 이런 이제 국가들의 매력을 느껴서 이 국가들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자, 이제 이 1번에 대한 설명을 발전행정까지 제가 쭉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얻어야 될 교훈은 뭐냐면, 신행정학을 비판할 때 뭘 비판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이거 이론이 다른 국가에는 적용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만 연구한 거야. 거기에 막 심장이 뛰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 조국 어떻게 하지? 우리나라 이러다가 큰일 나는데? 이런 이제 열정을 가지고 이 학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다른 나라들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비판의 소지가 있고 그 지점이 시험에서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그 전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신행정학이 되게 비판하는 게 어느 학문이었어요? 행정행태론이잖아요. 그럼 행정행태론은 보편적인 학문이냐? 그것도 별로 안 그래. 왜냐하면 미국처럼 어느 정도 시스템이 완벽까지는 아니어도 엔간히 좀 갖춰져 있는 국가에서는 행정인들의 행동을 관찰하여 그들의 행동들의 일관성이 있음을 찾아내는 게 가능하지만 제3세계 국가들의 행정인들은 일관성도 없어. 다 달라. 그냥 일관성이 없고 어떤 룰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 그때그때 감정, 그때그때 뭐 인간관계 이런 것들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 행태론조차도 다른 나라들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연구를 했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해요. 이런 것들까지 좀 파급해서 말씀드려봅니다. 다 정리되는 거 맞아요?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두시고, 2번 신행정학은요 정치행정 이원론에 입각해서, 또 정치행정 이원론이라고 그랬네. 아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죠? 여기도 이렇게 나왔네. 정치행정 이원론에 입각해서 독자적인 행정일의 발전을 이루고자 했다라고 했는데, 이론론입니다. 이론론 쪽이고, 신행정학은요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기초로 규범적이며 처방적인 연구를 강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건 맞는 얘기죠? 실천과 적실성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신행정학은요 왈도가 주도한 1968년 미노브룩 회의를 계기로 태동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얘기한 바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게 틀렸잖아요. 답은 그럼 몇 번이에요? 2번 맞나 확인해 볼까요? 맞네요. 2번이 답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61번으로 이제 가보도록 할까요? 지금 잠깐만. 61번이 똑같은 문제가 들어갔나? 마이 미스테리. 마이 미스테이크. 미안합니다. 이거 잘못 들어갔어. 61번은 제거하고 보시고 62번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2번 들어갔지? 실수했네요, 제가. 자, 그리고 이제 6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행정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행정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과학적 관리론은 최고 관리자의 운영 원리로 포스트 코브를 제시하였다라고 나왔어요. 포스트 코브를 제시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요, 과학적 관리론은 최고 관리자의 운영 원리로 포스트 코브를 제시했다. 과학적 관리론? 그러면 이게 언제적 학문이에요? 과학적 관리론 그러면은 초기의 행정학이고요. 맞죠, 그죠? 초기의 행정학이고, 그 다음에 초기 행정학은 행정관리론이었잖아요. 맞죠? 행정관리론이고, 여기에 대표적인 학자는 뭐 이제 물론 이제 우드로 윌슨 선생부터 출발해야 되겠지만, 윌슨은 이제 창시자고, 그 다음에 보면은 뭐 분노, 화이트,
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어윅, 귤릭 뭐 이런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아주 대표적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등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요, 이 귤릭이죠, 귤릭이라는 학자가요, 자 이렇게 포스트 코브라는 개념을 이렇게 제시한 학자였습니다. 포스트 코브. 그러니까 이런 연상작용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요 하나 더. 이렇게 행정관리론 안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요 과학적 관리론으로 하고 연계가 되는 거죠. 초기에는 과학적 관리론을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그냥. 저 과학적 관리론은요, 행정학이 창시한 게 아니에요. 저 어디서 창시된 거예요? 어느 학문에서? 어느 학문에서? 경영학에서 창시된 거야, 경영학에서. 경영학에서 나온 개념을 끌고 들어온 겁니다, 그냥. 야, 사행정에서 적용되는 거면 공행정에서도 가능한 거잖아. 이래가지고 끌고 들어왔다고요, 그냥 이렇게. 아셨어요? 이렇게 끌고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과학적 관리론부터 출발해서 인간 관계론으로 이렇게 갔단 말이죠. 맞습니까? 네.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고, 그래가지고요, 이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말 나오면서 포스트 코브까지 이어지는 게 이렇게 쭉 연상작용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저게 그려졌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저게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그거를 일부러 한번 쭉 이렇게 적어봤고요. 포스트 코브가 뭐였냐면 플랜, 오거나이즈, 그 다음에 스태핑, 디렉팅, 그 다음에 코디네이션, 레포팅, 버제팅. 요거죠. 최고 관리자가요, 저 순서대로, 저 순차에 맞춰서 이 의사결정을 하고 조직을 이끌어 가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제시해 준 겁니다. 자, 그리고 행정 행태론. 행정 행태론은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가치에 기반한 행정의 과학화를 시도하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행정 행태론은요, 가치와 사실을 구분한 게 맞죠. 그런데 뭐가 잘못됐어요? 가치에 기반한이라고 했지만 이게 뭐였냐면요, 그러기보다는 이제 가치 중립성에 기반할 것을 요구했죠. 가치 중립성에 기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 가치 중립성. 그래서 가치의 문제를 일부러 억누르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랬을까? 아니, 그렇다 해서 사이먼이 가치의 문제는 절대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학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야, 이 양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걸 일부러 억누르냐? 그 전에 행정학의 전개 과정에서도 보면 그 전에 학자들은 전부 다 너무 가치에 얽매여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끌어내고 싶은 거예요. 아니, 너무 그쪽으로 붙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와 하고 끌어내는 거야.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굳이 더 세게 가치 중립성을 막 요구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가치 중립성에 기반하여 행정의 과학화를 시도했다. 이렇게 봐둬야 하는 거예요. 아셨지요? 자, 그러고요. 그 다음에 신행정론은 실증주의적 방법론을 비판하고 사회적 형평성과 적실성을 강조하였다. 이랬는데 어때요? 실증주의적 방법론을 비판한 건 맞죠? 그죠? 불필요하다라고까지 한 건 아니지만 너무 실증주의에 매달려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던 거는 맞는데, 사회적 형평성과 적실성, 그죠? 예, 적실성 같은 것들을 내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얼추 요거는 또 맞는 얘기로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면은요, 요게 3번이 좀 맞는 얘기 같죠? 그럼 아까 1번도 대충 맞는데 왜 그렇지? 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고 일단 넘어가 보세요. 그리고 신공공관리론은 민간과 공공부문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기업가 정신보다는 시민권을 중시하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틀린 얘기죠. 그죠? 기업가 정신만을 막 이걸 되게 내세웠었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의 바탕을 두고 기업가적 정부로 가라.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기업가적 정부. 그럼 얘도 확실하게 틀렸어요. 어때요? 자, 그러면 1번하고 3번이 이제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1번 아니면 3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머릿속에서 아까 다시 1번 돌아가 볼게요. 과학적 관리론은 최고관리제 운영원리로 포스코브를 제시하였다라고 했는데, 그죠?
아니, 맥락으로 보면 저게 그 시대에, 그 학문의 흐름에 다 묶어서 우리가 공부했던 건데 맞는데 하는 생각이 들고, 3번은 이거는 아무리 2번, 3번 봐도 틀린 부분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어? 아니, 그럼 아까 이제 이런 걸 좀 조심하라 그랬으니까 실증주의 방법론을 부정했다. 그렇게 나왔나? 그건 아니야. 비판이면은, 비판은 이러저러한 것들에 대해서 논평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런 점은 괜찮은 것 같지만 이건 좀 문제가 있어. 할 수 있는 거니까 저걸 가지고 3번이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어.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객관식의 이제 묘미인데, 더 답이 될 만한 걸 찾으셔야 돼. 더 확실한 거.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은 출제자의 의도가 반영된 거예요. 출제자는 뭔가 나보다 더 예민하게 뭘 보고 있나 본데?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응? 그럼 출제자가 뭘 봤을까를 떠올려 봤을 때 애매해지면 항상 뭐에 초점을 맞추셔라? 뭐에? 이게 더 확실하다. 이거는 진짜 누가 깔 수 없는 얘기들이다. 이런 걸 찾으셔야 돼. 어떤 게 마음이 더 끌려요? 1번이야, 3번이야? 3번이에요, 3번. 3번은요, 이거는 진짜 뭐 신행정론이라는 그 하나를 딱 놓고 그 자체로 설명했기 때문에 3번은 까기가 어려워. 그럼 1번은 뭘 출제자가 의도했을까? 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초기 행정학에서 행정관리론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렇게 윌슨으로부터 출발해서 요런 학자들이 쭉 연구를 하고, 이런 과정에 과학적 관리론도 있었지만 인간관계론도 있고 여러 흐름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디테일하게 나눠보고 싶었던 것 같아. 그거야. 그래서 사실은 요 뒤에 있는 학자들 있잖아요. 특히 어윅, 귤릭 이런 학자들 있잖아요. 어윅, 귤릭 이런 사람들은요, 또 윌로비 같은 사람, 여기 쓰진 않았지만 윌로비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행정 원리를 제시했던 행정 원리주의의 학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가서 누구한테 욕을 얻어먹냐면요, 사이먼한테 욕을 얻어먹었어요. 아니, 저놈의 원리는 과학적으로 입증도 안 된 걸 왜 원리라고 함부로 떠드는 거야? 실증이 안 됐는데 왜 원리야? 라고 말했지만, 어쨌건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게 원리야, 관료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막 자꾸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이 사람들이 과학적 관리론자는 아니야. 맥락이 흘러왔지만. 과학적 관리론은요, 우리 누가 떠올라요?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누구예요? 테일러. 테일러가 시간과 동작 연구 이런 걸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과학적 관리론이거든. 그래가지고 시간도 절감하고 공정도 좀 단축하고 프로세스도 재정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과학적 관리론 쪽에 연결지어서 말해야지, 포스트 코브 자체가 과학적 관리론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자체는 연계성은 있지만, 같은 맥락 속에서 이렇게 연구가 됐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출제자가 그런 걸 세밀하게, 초기 행정학도 세밀하게 쪼개갖고 접근하려고 했던 거에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독특한 문제 유형이에요.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보다는. 그런 유형인데 이거를 또 이렇게 객관식 문제 풀을 때 묘미, 만약에 이렇게 내 마음속에 두 가지가 다 맞는 것 같은데 할 때는 확실하게 맞는 거, 누가 봐도 이건 깔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 정도를 따져서 더 그런 걸 답으로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했을 때 답이 1번이다 라고 하면은 1번에 맞춰 설명할 수 있고요, 1번이 아니다 그러면 1번이 아닌 거에 맞춰 설명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1번은 그런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저게. 근데 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출제자의 의도가, 출제자가 뭘 보고 냈을까, 이런 거를 우리가 간파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좀 까다로운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1번 읽고 맞네? 시간이 없는데 그리고 답 체크하고 지나가는 거, 이런 걸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다 틀리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1번에 그럴싸한 걸 놓고 그 뒤에 더 답이 될 만한 걸 집어넣는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 요거 좀 설명 길어졌지만 그렇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했더니 이제 마무리가 됐나요? 예, 이렇게 했더니 마무리가 됐고요. 현상학에 대한 얘기가 한 문제가 더 있는데, 그 현상학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들여다보는 것은 다음 시간부터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볼게요. 한 문제가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 하나 추가해서 그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하고 신제도주의로 바로 건너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